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가 지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스카이와 메디컬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국어 선행학습에 대해 좀 알아봤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좀 주목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고등부 국어쌤을 모시고 좀 자세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 원장님의 든든한 조력자 국어 강진아입니다. 예, 대치동에서 2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떤 뭐 노하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좀 소중한 정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그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관련된 내용도 아마 선생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선생님 모신 이유가 선생님들이 좀 만나는 학생들이 다양한 편이잖아요. 이제 영과고 애들도 가르치시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실기가 좀 더 중요한 뭐 예체능계학 등도 가르치시고 이제 이런 학생을 보셨을 때 어쨌든 선행학습이 정말 좀 인과관계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이 됐던 논술이 됐던 뭐 수능이 됐던 여기에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돌아서 가게 되느냐.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뭐 좋은 교재 그리고 좋은 선생을 만나서 어떤 목적지까지 직진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공부 방법과 그런 멘토를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단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그 근거는 일단 저는 국어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떤 첫 번째 어휘력. 어휘력은 저 좀 이렇게 사회학 매트 효과를 좀 이렇게 예로 들어서 가지고 오고 싶어요. 어떤 명예나 자산이라는 것은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어울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인프라를 활용을 하면서 더더욱 더 많은 명예와 부를 축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국어에서 어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학습을 통해서 좀 다양한 글, 고난이도 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읽었다면 더욱더 어려운 글, 더욱더 많은 글을 읽으면서 이 학생은 계속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 이게 무슨 말이지? 재미없어. 이렇게 되면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어휘력의 그런 누적, 그런 양의 누적적인 측면에서 선행학습의 의미가 있다. 라는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어떤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뭐 첫 번째 요약하기. 뭐 수능에서도 키워드를 추출을 해야지 거기에서 이제 뭐 문제에 적용을 하는 어떤 요약, 추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추론 그리고 이제 뭐 해독이나 독해 이런 언어적인 기능 아니면 이제 어떤 뭐 문제 푸는 테크닉 뭐 테크닉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어떤 선행학습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다양한 분야의 글을 막 법, 경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읽히시고 그리고 읽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좀 이렇게 뭐 고난도 어휘가 들어가고 막 문장 구조가 견문장으로 복잡하게 들어갔으면 학생들에게 해독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서 학생들이 요약을 하고 어떤 추론 문제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학습 코칭이 이루어졌을 때 선행학습이 많이 효과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설문조사에서 눈에 띄었던 건 그 초등 독서 논술을 다니면서 문학 작품을 많이 읽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국문학으로 치면 뭐 황순원, 김동리 이런 작품들을 읽히잖아요. 이제 그게 결국 수능에 다시 나오니까 그게 도움이 됐더라라고 이제 애들이 답변이 많았어요. 정말 도움이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문학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저께 시험이죠. 그저께 시험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고전 소설에서는 이제 뭐 김진옥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뭐 고전 시가에서는 또 이제 그 동유가 동유가 이렇게 막 이렇게 관동팔경 이렇게 유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부 EBS 연계예요. 그러니까 문학 300쪽에 그리고 독서 비문학 300쪽에 뭐 선택 과목 200쪽에 그게 다 합치고 한 800쪽 정도를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나올 테니까 공부해.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듣는 게 선생님 나올 만한 걸 뽑아주세요. 그거 절대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 적중의 수혜는 강사가 보겠죠. 근데 운의 영역이어서 피해는 여러분들 학생들이 고스란히 책임지셔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문학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황순원 소나기입니다. 소나기요? 분석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원 가가지고 학원에서 뭐 읽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주제나 그리고 여기에서 갑자기 왜 이 소녀가 몸도 아픈데 계속 시냇가에서 계속 이렇게 조약돌을 던지면서 왜 그러고 있는가? 그 소년한테 이렇게 그 곡선이라는 걸 처음 배우지 않나요? 보랏빛이 좋아가 뭐 맞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 근데 암시입니다. 암시인가요? 예, 암시입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소녀가 단 보랏빛이 좋아라고 했을 때 뭐 보라돌이한테 두들겨 맞았다든지 그런 식의 이렇게 100% 필연성이 있어야지 복선이지 그냥 죽음을 암시한다 이 정도 이렇게 잡아야 돼서 그럼 뭐 제가 뭐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뭐 보랏빛이 좋아가 소녀의 죽음을 암시한다 이런 부분들이 하다못해 뭐 인터넷에다가 황순원 소나기 쳐도 전부 뭐 제재 정리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다 오래됐으니까 어떤 이것을 기출 토대로 한 모의고사도 너무 많고 뭐 육구 수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고 닳도록 분석이 돼서 누가 가르치던지 간에 저는 이건 직진으로 학생을 목표로 도달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관건은 비문학이죠. 관건은 오히려 비문학이다. 뭐 문학에서 소설이나 시,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분석이 돼서 누가 가르치던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학생들한테 이 문학 부분에서는 처음 보는 시, EBS 연계가 아닌, 현대시 2개 중에서 1개는 EBS 연계가 아니게 되고 소설도 이번에 이제 고전 소설이 연계가 됐으니까 현대 소설은 연계가 아니게 되거든요.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명한 작품들은 이렇게 해석해, 이게 키워드야, 여기선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어, 이렇게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처음 보는 시나 처음 보는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읽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초등부의 선행학습은 뭐 대치동이 지금 너무 많은데 저는 반의 만족짜리다. 비문학 대비 전혀 전무하고 안 되고 있고 문학에서 그냥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작품, 유명한 작품에 대해서는 대비해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처음 보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문법은 어떨까요?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법 커리큘럼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건 잘들 하고 오나요? 아니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원장님 이제 제 딸인데 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아직 어리잖아요. 미안하다 시온아. 그래서 저희 딸은 공부를 좀 잘 못해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문법을 선행시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좀 이제 비문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성적인 영역이 좀 많고요. 그렇죠.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정량적이어서 뭐 9가지 품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문장 구조가 뭐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것들이 이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지를 조금 더 계속 늘리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선 정보 1~2개만 확인하면 되게끔 문제를 내고 2학년 모의고사에선 2~3개를 확인하면 되게끔 문제를 내고 이제 3학년 최종적으로 수능에서는 이제 한 3개, 4개 정도 그래서 지문에서도 확인하고 보기에서도 확인하고 선지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학생이 좀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입니다. 떨어지는 학생이면 그래도 선행학습을 한번 해놓고 왜냐면 그 내신 기간에 그런 한 달 반이나 2달이라는 게 좀 짧기 때문에 이때 좀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학습 능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라면 중등부 때 문법 선행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냥 내신 기간 되자 하면 됩니다. 뭐 따라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의 추측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제 그냥 내신 만점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너 이렇게 요 과정 선행했니? 저도 요게 지금 딸을 키우는 입장으로 너무 이게 좀 관심이 갔던 부분이라 선행했는지 안 했는지 좀 더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그냥 이번 시험 기간에 처음 보고 그 2달이란 기간 동안 뭐 문법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이렇게 뭐 저희 근처에 있는 학교 이제 뭐 중동고등학교나 영동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문법이 전체가 계속 누적이거든요. 내신이요? 내신에서 이게 그냥 의문 파트 그리고 저기 단어 파트, 문장 파트, 중세국어까지 계속 내신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 때 내신 선행을 해야 되겠죠.
예, 뭐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부 다 그런 내신 기간 때 전부 시험 범위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뭐 중동고, 영동고 이런 학교들은 전부 내신 범위가 누적이 되면서 들어가니까. 누적은 중간고사 때 본 거를 기말고사 또 예, 들어가고. 기말고사 또 들어가고. 네. 예, 그럼 이럴 때는 내신 기간 동안 처리해야 될 학생들이 학습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내가 이런 학교를 목표로 하고 내 이런 학교를 지원을 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 중등부 때 문법 선행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 중학생을 전제로 했을 때 예. 얘가 국어를 잘하냐 못하냐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예. 학교별 내신은 뭐 어차피 수준 차이도 있고 뭐 다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중3 때 이제 그 고3 모의고사를 봐서 1등급이 영어 1등 나오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혹시 국어도 그런 약간 테스트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저기 1학년 모의고사는 너무 좀 쉬워요.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너무 쉽고. 예, 고1 모의고사는 너무 쉽고 네. 그렇다고 이제 저기 그 예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면 요게 막 중등부시 같은 거 막 뭐 저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배추의 마음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뭐 네. 예, 그걸로 테스트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1, 3월 모의고사는 안 된다. 예, 전 과정, 중학교 예, 과정이긴 하지만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수능이랑 너무 이질감이 좀 커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 내신 문제지들 있잖아요. 저기 뭐 신사고에서 나오는 뭐 우리들의 공부 비법, 우공비 좀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 수준 정도들이 예, 아직 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공부한 것에 대해서 그런 학습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3학년으로 테스트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또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다 너무 어려운 거를 딱 이렇게 그렇죠. 줘버리면 네. 다 이렇게 다 찍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의미가 없고 2학년 3월 모의고사나 2학년 3월 모의고사. 예, 2학년 3월 모의고사나 한 1학년 11월 모의고사 정도. 11월 모의고사 정도. 예, 요 정도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학생이 내가 지금 국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구나라는 것이 확인 가능한 그럼 거죠. 거기서 기준은 몇 점? 이런 뭐 등급? 그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서 네. 예, 등급컷 모의고사 등급컷 네, 이렇게 네, 키면 나오죠. 이게 예, 월별로 나오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등급컷 이렇게 보면 내가 전국에서 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국어 실력이구나. 거기서 1등급이 나오면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1등급까지는 필요 없나요? 아니요, 1등급이면 잘하는 1등급이면 거고 잘하는 거. 예, 1등급 판단할 수 잘한다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저희 이제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1등급 정도 나오면 되게 잘하는 거다. 예,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저는 이제 1등급 나오면 참 잘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엔 예, 지금 현재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번 시험도 그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예, 이번 수요일에 봤었던 모의고사. 용모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근데 네. 재수생들 들어오니까 등급 컷이 너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최상위권 뭐 제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양대 6위 나노 작년에 붙었다가 네. 예, 뭐 의대 그래도 감축해도 이번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학생 6월 신청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다 놀았는데 2문제 틀렸더라고요. 예, 그 2점짜리 2개. 잘하던 친구. 예.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학생의 어떤 국어 실력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쌓아놓은 실력은 어디 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게 한번 쌓아놓은 실력이 한 6개월 만에 지금 이제 수능 본 지가 한 6개월 됐으니까 6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럼 이게 또 의미 없는 시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수능은 바람직한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게 공부를 한 만큼 계속 올라줘야 되는 시험인데 그렇죠. 또 수능이 그렇지가 않구나. 기대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좀 힘이 많이 빠질 텐데 그런 어떤 좀 우려도 되고. 자, 근데 아무튼 다시 이제 본론은 들어와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1등급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 위에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잘하는 학생들 대거 들어올 거거든요. 예, 대거 들어올 거여서 예, 1등급 정도는 만족하면 안 되고 그냥 100점 가야 돼요. 100점 가고 1%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위에서 예, 나 의대 갈래? 서울대 갈래? 라는 이런 선배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도 밀리지 않게 되거든요. 떨어져봤자 1% 정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제 저기 뭐 2등급 이하 학생이에요. 재수생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저기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지금 제가 방금 드렸던 사례처럼 이미 명문대인데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어서 재수를 하는 학생보다 좀 안타깝게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 번 더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표가 극상위권이라면 항상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냥 그렇지 않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예, 뭐 이런 가치관
예, 존중합니다. 예, 그런 가치관 같으신 분이라면 예, 그냥 뭐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예,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2등급 이상이면 되겠다. 때 고2, 3월 모의고사를 풀어서 예. 그 등급 컷을 1등급이 나오면 잘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학생이 메디컬이나 스카이를 갈 만큼 국어가 됐다라고 말하긴 어렵다. 예, 힘듭니다. 힘들다. 단언 건데 힘듭니다. 단언 건데 힘든 예. 거군요. 더 잘해야 되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이제 아직까지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예. 보통 이제 국어를 잘하면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고 예. 좀 못하거나 뭐 대체로 이과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예.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예. 혹시 그런 트렌드 여전한지 또 그 이유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이유는 점수를 더 먹습니다. 예, 표준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수시를 목표로 해서 최저를 위해서 수능을 준비를 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뭐 언어와 매체를 1등급으로 맞느나 아니면 화법과 작문으로 1등급을 맞으나 이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유래다는 건 그만큼 평균이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정시 목표로 해서 이 표준 점수 1점, 2점 획득에 굉장히 좀 예민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죠. 언어와 네. 매체가. 그렇게 첫 번째 경우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는 게 화법과 작문 선택한 학생보다 평균적으로 5분 정도의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아까 제가 문법은 정량적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문법 공부가 탄탄하게 돼 있으면 화법과 작문, 화법은 말이잖아요. 네. 예, 말이어서 뭐 한 얘기를 또 하지도 않고요. 글은 한 얘기를 계속 뭐 이렇게 중요하면 반복을 해주기도 하지만 화법 영역에서 한 번 한 이야기를 또 반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언어와 매체보다 대단히 깁니다. 얘가 보시면 언어와 매체는 이렇게 네 쪽이 듬성듬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화법과 작문은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 문제지 자체가. 예. 했을 때. 그리고 이게 말이기 때문에 반복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기술적인 독해, 읽기로 어떤 정보 처리를 할 수도 없죠. 다 읽어야 됩니다. 말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얘는 글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을 글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어야 되고, 언어와 매체는 문법 공부가 단단히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읽으면서 일단 예시 같은 거 절대 안 읽어도 되잖아요. 약간 스킵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차이가 나서 이 5분을 국어에서 좀 어려운 지문, 주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어떤 논리학 지문, 예, 뭐 이런 부분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100점까지 가기 더 수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언어와 매체가 강세입니다. 근데 저게 지금 현재 뭐 중학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고1부터 시작해서 뭐 문법이든 화법과 작문이든 다 해야 되니까. 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까지는 이렇게 최고점을 노리시고 그럼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고, 이러면서 어떤 10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간 5분이 너무 소중한 학생,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공부를 탄탄하게 하셔서 언어와 매체를 통해서 점수도 더 받으시고 시간도 단축시키시고. 지금 확통 미적분하고 관계랑 약간 비슷한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어휘력을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당연히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력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럼 국어 단어도 외우게 시키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려운 글을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글은 어떤 거? 뭐 신문인가요? 신문 사설? 약간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그 후반기. 고등학교 1학년 9월, 11월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2학년 3월 모의고사. 근데 이런 것들을 풀었는데 막 90점이 넘어가는 학생인 거예요. 그거 선천적으로 잘하는 학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모의고사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모의고사 글이 잘 좀 이렇게 정제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뭐 원장님하고 이렇게 단톡방에서 보는 그런 어떤 좋은 칼럼 같은 것들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전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주장과 그리고 정확한 거기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어떤 반례와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또 반박과 이런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신문 좀 칼럼을 읽고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 수능 모의고사들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이제 수능에서 학생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정치, 경제, 또 과학 이런 비문학이라고 저희가 통칭 얘기하는 그런 지문들이랑 모의고사 문제를 중학교부터 푸는 게 좋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요. 일단 글이 잘 편집이 돼 있고요. 문제 내기 좋게. 예, 그러니까 얘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네. 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 1문단에서 빌드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적용되는 사례, 적용되지 않는 사례, 또 이거에 대한 반박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지면서 이게 첨삭이 된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것이 수능을 위해서는 당연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설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말고 시도교육청 모의고사들은 해설지들이 좀 존재를 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어떤 문학이 유명한 문학 의미 있는 거 분석이 됐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1문단의 주제, 2문단의 주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놓쳤었는데 이게 중요한 정보였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또 이제 보완도 되고 예, 그래서 공부하기에 모의고사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행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영어 수학 선행도 힘든데 국어까지 수행은 너무 힘들다. 그럼 이제 만약 선행 학습이 이제 부족했을 때에는 고등학교 가서는 국어는 따라잡을 수 없느냐?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느 쪽일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까 전에 이제 그 문법하고 좀 일단 비슷한 말씀을 이제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학생이 이제 그 중학교 됐는데 학습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러면 그냥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때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이 학습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면 선행을 시키시는 것이 필수다. 시키셔야만 한다. 네. 왜냐면 상대평가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뭐 매튜오가 말씀드리면서 들어갔는데 나보다 국어 실력이 있는 학생은 네. 더 잘할 거거든요. 더 어려운 문제를 풀 거고 이제 막 법지문 수능 모의고사는 약간 시시한데 이제 리트 가야지. 예, 이렇게 갈 거기 로스쿨 가는데 보는 그 시험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 차이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은 너무 잘하는 학생입니다. 선천적으로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이고 이런 학생은 현재 뭐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어떤 교재들도 너무 좋고요. 충분히 국어는 학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습이 가능하죠. 네. 하지만 이게 점점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좀 부족한 학생들은 중학교 때 일단 출발선상을 맞춰 놔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정량적으로 여쭤보면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보통 이제 중학교 때 A를 받으면 다 잘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A가 사실은 그냥 일반고에 갔을 때 지금 9등급 체계에서는 1, 2, 3등급까지 다 나눠질 수 있거든요. 네. 그 A가 사실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30~40%니까 중학교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중3 때 국어를 B를 받았어요. 그럼 얘는 보통 어쨌든 대치동 기준으로는 잘해봐야 중위권이거든요. 그럼 얘가 그럼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나중에 수능 1등급을 받거나 국어 내신 1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일반화시켜서 그래도 뭐 표본이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 대치동에서 20년을 있었으니까 제가 가르친 제자들을 표본으로 해서 중학교 때 A등급인 학생이 3등급 이하에서 머물고 그거보다 이제 더 떨어지면서 어떤 학습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부모님들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안 듣죠. 네,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생 중학교 때 A등급 한 60%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1, 2등급으로 60% 정도가 유지가 되고 40%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B등급입니다. B등급. B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 6대4가 바뀌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참 학생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때 입학했었던 그런 모습에 그런 어떤 훌륭한 모습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빈틈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력하는 천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국어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뭐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주로 시청하실 초등학교 고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학생들한테 하나 뭐 솔루션이나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 혹은 부모님들한테 국어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학생들 이게 뭐 초등부나 중등부 이렇게 커리큘럼들을 보면 뭐 몇 월 달까지 내정 뭐 겨울 방학 기간 내에 뭐 여름 방학 기간 내에 뭐 시 몇 개
시 몇 개, 뭐 고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만한, 내지는 뭐 수능에서 꼭 나오는 뭐 시 50개를 띄겠다. 소설 50개를 띄겠다. 저는 이런 공부가 가장 지양해야 될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기 우리 원장님 그 학생들 이렇게 합격 수기를 보면 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랑 정확하게 일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뭐 글을 읽고 이것의 주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뭐 몇 문제들을 이렇게 뭐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지식들을 묻는 문제들을 풀고 이거 어차피 고등학교 때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시험 범위가 계속 나오면 어차피 여기서 그 부분들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글을 한 편을 읽어도 어떤 원리적인 측면, 방법론적인 이런 원리와 방법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냥 처음 보는 글에서 이게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글에서 초반부에서 어떻게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중간에 어떻게 이어나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반대로 들어가면서 뭐 이게 보조사를 통해서 뭐 오늘은 다른 거죠. 보조사 은과 는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도 그냥 이렇게 대놓고 그러나 하지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게 반대로 되는지 어떤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좀 원리, 본질에 좀 충실을 해서 학생들이 나는 시를 50개를 읽었어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시를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를 했어. 원리를 공부했어. 좀 원리라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원리라는 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원리라는 게 추상적이어서 저기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어떤 정말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그냥 그런 단순한 정보들을 계속 그냥 하루하루 누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학생들이 계속 원리를 깨달아가고 방법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인지 학부모님들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이게 추상적인 부분이어서 확인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이게 정답이다. 원리와 방법이 정답이다.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당부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어 관련된 학생들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기계적인 양식을 좀 지양해야 된다는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선생님의 조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국어에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기대하신 만큼 좋은 그런 조언들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기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강진환 선생님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국어에 대해서 전문가와 말씀 나눴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